32년 동안 아내의 여유로운 삶이 미웠습니다. 늦잠, 여행, 문화센터. 나는 새벽부터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가한가? 결국 이혼했죠. 그리고 3개월 후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부인분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당신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알고 있나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 박영석입니다. 저는 30해 넘게 회사에 다녔어요. 정확히는 32년 4개월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고 6시에는 회사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웠죠.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책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했어요. 그게 제 루틴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아내는 달랐어요. 결혼 초부터 그랬죠. 제가 출근할 때면 아내는 늘 이불 속에 있었어요. 다녀오세요 한마디도 없이 잠든 얼굴만 보고 현관문을 닫았죠. 처음엔 신혼에 피로련이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내는 아침 9시가 넘어야 눈을 뜨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난 아내가 뭘 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퇴근하면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저녁은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변화는 아내가 40을 넘기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꽃이 꽂혀 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꽃이 매주 바뀌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짜리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은 여행이었어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동안이었죠.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텼고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해만 4번을 다녀왔죠. 강릉, 경주, 전주, 부산. 제가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동안 아내는 전국을 누볐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는 전시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죠. 저는 소파에 누워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같이 가요 한마디 없이 혼자 나갔어요. 돌아와서는 오늘 전시 정말 좋았다며 눈을 반짝였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여유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날 때 아내는 자고 제가 야근할 때 아내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고 제가 주말 근무로 나갈 때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었죠. 대체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쓴 적이 없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적금, 보험, 대출이자 딱 정해진 곳으로만 흘러갔죠. 점심값도 아껴서 6천 원짜리 백반으로 때웠고 회식 자리에서도 2차는 빠졌어요. 제 옷은 2년째 같은 것만 입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어요. 새 옷을 입고 나왔고 가방도 자주 바뀌었고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어디서 돈이 나와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주는 생활비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움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났어요.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었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서 가면서 점심시간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씹으면서 야근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쌓였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웃을 때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문화센터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죠. 이건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운 무언가였어요.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을 거예요. 대화가 줄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하루 일과를 말하지 않게 됐고 아내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봤죠. TV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저는 정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여유롭게 살았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하나의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두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아내의 그 여유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퇴직금을 받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직금 정산이 끝났으니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32해 동안 매달 월급을 받던 그 창구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받는 날이었죠. 손에 쥔 통장을 보니 8,2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32년치 땀값이 고작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인사팀 김대리가 악수를 청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작별처럼 들렸죠.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32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금 8,20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부터 갚아야 했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8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35만 원씩 나갔어요. 게다가 월세로 내놓은 딸 집 보증금이 내년 3월에 만기였어요.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죠. 계산을 해보니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2천만 원 남짓, 거기서 보증금까지 빠지면 마이너스였죠. 국민연금은 65부터 나오니까 앞으로 6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없더라고요.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만나요? 저녁 늦을 거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방금 32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아내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다니.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 몇 개와 김치통이 전부였어요. 밥을 차리기엔 너무 허전했죠. 배는 고팠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혼자 식탁에 앉아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죠. 평생 이렇게 허전한 저녁은 처음이었어요. 8시가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죠.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오늘 친구들이랑 전시회 보고 왔다고 했어요. 피로했는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죠. 저는 식탁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퇴직금 명세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내는 TV를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출연자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참다 참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퇴직금 받았어요.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출 갚으면 얼마 안 남아요. 아내는 그래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딸 집 보증금 만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내는 알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나는 이렇게 버티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는 여전히 마이너스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옆방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아내는 편히 자고 있었어요. 저만 천장을 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내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만 들렸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저는 거실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아내는 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식사 시간에만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흘렀어요. 침묵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아내의 일정을 묻지 않았고 아내도 제 계획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았죠. 2025년 2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문화센터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혼합시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아내는 신발을 신다 말고 멈췄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죠. 왜요? 아내가 물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너무 여유로워요. 불공평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죠.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제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위자료 청구 포기 각서. 전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며 이상했어요. 보통은 싸우지 않나요? 항의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복잡하게 안 꼬여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아니,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제가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가 알겠다고 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날이었죠. 이혼하러 가는 날 치고는 너무 화창했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러 간다니.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9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였죠.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외출할 때면 꼭 화장을 했는데 그날은 안 했어요. 9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구청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보니 낯설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먼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아내는 창가 쪽에, 저는 복도 쪽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매일 보던 길인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하러 가는 부부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 도착했어요. 번호표를 뽑으니 13번이었죠.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옆에는 젊은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기 옷이 분홍색이었어요. 딸인가 보다 생각했죠. 우리 딸도 저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는데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10번, 11번, 12번. 번호가 하나씩 불렸어요. 앞에 앉은 노부부가 일어나서 창구로 갔죠. 무슨 서류를 내는지 보였어요.
두 분 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13번이 불렸어요. 창구로 갔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요구했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죠. 공무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주민등록증을 건넸고 아내도 자기 신분증을 꺼냈어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혼인신고 날짜를 확인하더라고요. 1993년 5월 15일. 32년 전이었죠. 그때가 떠올랐어요. 26, 24살이었던 우리. 구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날. 아내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저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었죠. 협의 이혼 확인서에 각자 서명을 했어요. 아내의 서명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체.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에 쓴 그 서명과 똑같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을 썼어요. 볼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묘한 기분이었어요.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 만든 그 도장이었죠. 주황색 케이스에 담긴 도장. 케이스를 열자 도장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더라고요. 손으로 털어내고 서류에 꾹 눌렀어요. 박영석이라는 제 이름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죠. 아내도 자기 도장을 꺼냈어요. 분홍색 케이스였죠. 아내는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10초쯤 됐을까요? 그러더니 천천히 서류에 댔어요. 꾹 눌러 도장을 찍었죠. 아내 이름이 제 도장 옆에 나란히 찍혔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그때 와서 최종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구청을 나왔어요. 현관 밖으로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며 걸었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걷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콩콩 났죠. 아내는 조금 천천히 걸었고 저는 앞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속도를 늦췄어요. 나란히 걷고 싶지는 않았지만 혼자 앞서가는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확인했죠. 카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온 메시지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딸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이번엔 아내가 먼저 올라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 올랐어요. 똑같이 창가와 복도 쪽에 앉았어요. 오는 길과 똑같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아까 지나쳤던 길이 다시 보였어요. 같은 건물, 같은 가게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아파트까지는 300m쯤 됐죠. 천천히 걸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고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아파트 입구가 보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층수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집 안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죠. 저는 거실에서, 아내는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밥은 각자 알아서 먹었어요. 아내가 해놓은 밥을 제가 덜어 먹고 제가 설거지를 했죠.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어요. 밤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잠들기 전에 복도를 거닐 때면 아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아내도 잠을 못 자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노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구청에 갔어요. 이번에도 금요일이었죠. 3월 21일. 날씨는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창구에서 같은 공무원을 만났어요. 공무원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꺼내며 최종 의사를 확인했죠. 정말로 이혼하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했죠. 아내도 네, 라고 했어요. 아내 목소리도 담담했어요. 공무원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정말 확실하냐고?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저는 다시 네, 라고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서류를 정리하더니 수리됐다고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다고 했죠.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했어요. 이혼 증명서는 일주일 후에 발급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어요. 구청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죠. 우산은 안 가져왔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500m 정도였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 시간을 확인했죠. 5분 후에 온다고 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내는 서 있었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아내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렸죠. 저는 일어섰어요. 그런데 아내가 타지 않더라고요. 저보고 먼저 타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버스에 올랐어요. 계단을 올라서 교통카드를 찍었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타지 않았어요. 그냥 정류장에 서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려는데 버스 문이 닫혔어요. 기사님이 출발했죠. 저는 황급히 뒷좌석으로 가서 창밖을 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버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들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졌죠. 아내의 모습이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조용했어요.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이 없었죠. 평소에 신던 운동화도 외출할 때 신던 구두도 전부 사라졌어요. 저만의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내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소파에 늘 놓여 있던 쿠션, 거실장 위에 있던 액자들, 창가에 있던 화분들, 전부 없어졌죠.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옷장을 확인했죠. 아내 옷이 몽땅 사라졌더라고요. 빈 옷걸이만 덜렁덜렁 걸려 있었어요. 화장대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서랍도 텅텅 비었어요. 아내가 쓰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봤죠. 안에 머그컵이 없었어요. 꽃무늬가 그려진 그 컵,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그 컵이 사라졌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들도 없어졌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혼자만의 집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저 혼자였어요. 후련했어요. 정말로 후련했죠. 그 여유로운 사람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늦잠도 여행도 꽃꽂이도 전시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출연자들이 웃고 떠들었죠. 소리를 키웠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더 공허하게 들렸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죠. 평소 같으면 아내가 커피를 내려주던 시간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탔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죠.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반찬통 몇 개가 있었어요. 아내가 만들어 놓고 간 거였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언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담겨 있었죠. 뚜껑을 열어 밥과 함께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싱거울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침대에 누웠죠.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워 있던 그 자리. 이불을 만져봤어요. 차갑더라고요. 아무도 누워 있지 않은 이불은 이렇게 차가운 거였어요.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추웠어요. 이불을 목까지 덮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자유였을까요? 이혼하고 석 달이 흘렀어요.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믿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말 맞출 사람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던 자유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돈이 드는 줄 몰랐어요. 결혼 생활할 때는 생활비가 딱딱 정해져 있었죠. 매달 200만 원을 아내에게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갔어요. 밥도 차려져 있었고 반찬도 채워져 있었고 화장지나 세제 같은 것도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이 가득했고 세탁기 돌리면 빨래가 개져서 옷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쌀을 사야 했고 반찬을 해야 했고 휴지가 떨어지면 사러 가야 했어요. 세탁기 돌리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전부 제 일이었죠. 처음엔 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여겼죠.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밥을 해 먹으려니 귀찮아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도시락 하나에 6,000원. 아침에 삼각김밥 2개면 5,000원. 저녁에 컵라면 하나 더하면 2,000원. 하루에 13,000원씩 나갔죠. 한 달이면 4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가끔 배달 시켜 먹으면 한 끼에 2만 원씩 들었어요. 혼자 먹는데도 최소 주문 금액이 있더라고요. 직접 장을 봐야겠다 싶어서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았죠. 쌀, 라면, 계란, 우유, 빵, 과일. 계산대에 가니 58,000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혼자 먹는데 이렇게 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니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갔어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첫 달은 9만 원이었죠. 괜찮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엔 13만 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죠. 알고 보니 제가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추워서요. 혼자 있으니까 집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관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신경도 안 썼는데 혼자 내려니 부담이었죠. 매달 15만 원씩 나갔어요. 거기에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각종 보험료.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80만 원이 넘었어요. 5월 초에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300만 원짜리 적금이었죠. 은행에 가서 찾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이걸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돈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닥났어요. 병원에 다녀온 게 컸어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죠. MRI를 찍었어요.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2달 동안 다녔죠. 한 번 갈 때마다 2만 5천 원씩 들었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게 병원비로만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다음 달엔 또 다른 적금을 깼어요. 250만 원짜리였죠. 이것도 금방 바닥났어요.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통신비.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죠. 그렇게 하나씩 깨다 보니 8월에는 깰 적금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300만 원짜리. 집안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빨래는 그나마 세탁기가 해줬지만 개는 건 제 몫이었죠. 처음엔 대충 개서 옷장에 넣었는데 나중에 입으려고 꺼내면 구겨져 있었어요. 다림질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입고 나갔죠. 거울을 보면 꾀죄죄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셔츠 깃이 구겨져 있고 바지에도 주름이 잡혀 있었죠. 밥을 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누르고.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 귀찮았어요. 물 양도 맨날 틀렸어요. 어떨 땐 질척했고 어떨 땐 퍽퍽했죠. 아내는 어떻게 매번 똑같이 맞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반찬도 문제였어요. 계란 후라이는 할 줄 알았지만 매일 그것만 먹을 수는 없었죠.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 너무 짜게 됐어요. 물을 더 부었더니 싱거워졌고요. 된장찌개는 아예 맛이 이상했어요. 멸치 육수를 내야 하는데 그냥 물에 끓이니까 밍밍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편의점으로 가게 됐죠. 청소도 문제였어요. 진공청소기는 돌렸는데 구석구석 안 빨리더라고요. 걸레질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변기 청소는 했는데 세면대며 거울이며 다 뿌옇게 얼룩져 있었죠. 점점 집이 지저분해졌어요. 아내 없는 집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저녁에 현관문을 열면 불도 꺼져 있었고 집안은 냉기로 가득했어요. 인기척이 없는 집은 이렇게 쌀쌀한 거였어요. TV도 혼자 보니 재미가 없었죠.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다가 멈췄어요. 옆에서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주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주말만 기다렸는데 퇴직하고 나니 주말도 평일도 똑같았죠. 할 일이 없었어요. 집에서 TV만 보다가 답답해서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걷는데 벤치마다 부부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중년 부부들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어요. 6월 어느 날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났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열이 더 올랐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죠.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일주일치 약이었죠.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이불 덮고 누워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아프면 죽을 끓여줬었죠. 호박죽이나 전복죽을 사다가 데워서 가져다 줬어요.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깨워줬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눈빛으로 봤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열이 내리지 않아서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어나서 뭘 해먹을 기력도 없었죠. 그냥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배달을 시킬까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귀찮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겨우 일어나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후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 아내가 늦잠 자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이혼을 택한 거였어요. 후회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버텼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가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어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죠. 달력을 보면 날짜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6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은행 직원이었어요. 고객님, 서류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전 부인분 관련 계좌 서류라고 했어요. 아내 관련 서류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나 됐는데 왜 지금 서류가 오냐고 물었죠. 직원이 말하길 정리하다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고객님 명의로도 돼 있어서 찾아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냐고 물었더니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마 통장 정리하는 서류나 뭐 그런 거겠거니 했죠. 이혼할 때 공동명의로 된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찾으러 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편하실 때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은행 갈 생각을 깜빡했어요. 사실 귀찮기도 했고요.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랑 이미 정리 다 했는데 뭐가 더 남아 있겠어요.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같은 은행 직원이었죠. 서류 찾아가셨냐고 물었어요. 아직이라고 했죠. 직원이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좀 진중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죠.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 하나 찾으러 가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은행에 간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6월 21일 목요일 오전이었죠.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땀이 났죠. 은행까지 걸어가는데 햇볕이 따가웠어요. 그늘을 찾아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죠. 번호표를 뽑았어요. 16번이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앞에 15명이 있었어요.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어요. 10시 30분. 점심때가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았죠. 은행 안을 둘러봤어요. 창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고객들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은행 풍경이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번호가 하나씩 불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죠. 40분쯤 지났을 때 제 번호가 불렸어요. 3번 창구였어요. 일어나서 걸어갔죠.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고객님 신분증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주민등록증을 건넸죠.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니 뒤쪽으로 갔어요. 서류를 가지러 가는 것 같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투툼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부인분 명의로 된 자산 관련 서류입니다. 고객님도 일부 수익자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고 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익자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내와 공동으로 한 게 뭐가 있었나 싶었죠. 집은 제 명의였고 차도 없었고 뭘 같이 했더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묶음이 나왔죠. 첫 장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펼쳐서 봤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동산 소재지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5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건물 종류는 상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전부 아내 명의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이었어요. 월세 금액이 적혀 있었죠. 강남 상가는 월 500만 원,
서초 오피스텔은 월 350만 원, 용산 다세대주택은 월 250만 원, 성남과 수원도 각각 200만 원씩 하나하나 더해 봤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아내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소유주 이름을 봤죠. 분명히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부인분께서 결혼하실 때 부모님께 증여받으신 자산입니다. 1993년부터 부인분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993년. 우리가 결혼한 해였어요. 그럼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이런 자산이 있었다는 거였죠. 3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적금 통장이었죠. 표지를 보니 장기 적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의는 저였어요. 박영석.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었죠. 통장을 열어봤어요. 가입일은 15년 전이었어요. 2010년 3월. 매달 100만 원씩 넣었더라고요. 15년이면 1억 8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2억이 넘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부인분께서 고객님 명의로 만드신 겁니다. 남편분 노후 대비용이라고 하셨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입금되고 있었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매달 100만 원씩 제 명의로 적금을 넣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임대료로 나온 돈을 제 노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거였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준 생활비는요? 물었어요. 직원이 다른 통장을 꺼냈죠. 부인분 명의 통장이었어요. 고객님께서 매달 입금하신 200만 원은 여기 그대로 적립돼 있었습니다. 부인분은 이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봤어요. 정말로 제가 보낸 200만 원이 매달 그대로 쌓여 있었죠. 32년치 대략 7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아내는 제 돈을 안 쓴 거였어요. 자기 임대료로 살았던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죠.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물이 조금 흘렸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내의 여유. 그 느긋한 아침, 문화센터, 꽃꽂이, 여행, 전시회. 전부 다 아내 자기 돈으로 한 거였어요. 제가 준 돈이 아니라 아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임대료로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제 노후를 챙겼어요. 매달 100만 원씩 15년 동안 적금을 넣어줬죠. 제가 모르게 조용히 묵묵히. 그게 2억이 넘는 돈이 됐어요. 제가 준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뒀고요. 아내는 제 돈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받았죠.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요. 제가 가장 노릇한다고 느끼게 해주려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제게 알리지 않았을까? 서운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죠. 저는 아내를 부양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 아내는 제가 먹여 살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내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었죠. 그런데도 제 생활비를 받으며 제가 가장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32년 동안요. 이혼할 때 생각났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게 받을 게 없었죠.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받아야 할 처지였어요. 이 적금만 봐도 그랬죠. 15년 동안 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뒀다니. 제가 준 생활비도 한 푼 안 쓰고 그대로 모아뒀다니. 직원이 물었어요.
서류 가져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봉투에 다시 넣어서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죠. 은행을 나왔어요. 햇볕이 여전히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걸었죠.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늦잠 자던 모습, 꽃을 꽂던 모습, 여행 가방을 싸던 모습, 전시회 다녀와서 즐거워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내는 허영 부린 게 아니었어요. 게으른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면서도 제 노후까지 챙겼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워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혼했죠. 이제 와서 알게 됐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류 봉투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불을 켰죠. 다시 서류를 펼쳐봤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읽었어요. 부동산 증여 날짜가 1993년 4월이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죠. 아내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그걸 아내는 3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임대 계약서들도 다시 봤어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된 계약서였죠.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아내는 꾸준히 관리해 왔던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혼자서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명의 적금 내역도 다시 봤어요. 2010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됐더라고요. 15년 동안. 그 해가 떠올랐어요.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죠. 아내는 그때부터 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 해부터였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아내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정년까지 15년 남았다는 걸, 퇴직하고 나면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제가 모르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죠.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렸죠.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매일 본 풍경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생각만 했어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내의 흔적을 찾았죠. 벽에 걸렸던 액자 자국, 화분이 있던 창가, 아내가 좋아하던 소파 쿠션. 전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부엌 찬장을 열어봤어요. 아내가 쓰던 녹차 컵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 컵에 아내는 매일 아침 녹차를 마셨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아내는 녹차를 마셨죠. 서로 다른 음료를 마시면서도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죠. 서랍을 열어봤어요. 아내가 모아뒀던 영수증들이 남아 있었어요. 문화센터 수강료, 전시회 입장권, 카페 영수증. 하나하나 보다가 멈췄어요. 이게 허영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죠. 아내는 자기 삶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당당하게요. 저는 그걸 미워했어요. 제가 힘들게 일할 때 아내가 즐기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게 짐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네 카페에 갔어요.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자리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며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걸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아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문득 아내의 웃음이 이해됐어요.
친구들과 웃던 모습, 전시회 다녀와서 즐거워하던 모습, 여행 사진 보내면서 행복해하던 모습. 그게 진짜였어요. 허세나 허영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했던 거였죠. 저는 그걸 미워했어요.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인생까지 챙기고 있었던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제 자존심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내는 부자였어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제 생활비를 받았어요. 제가 가장이라고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요.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당하게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 자존심을 지켜주면서요. 하지만 모든 걸 남겨두고 갔더라고요. 제 명의 적금 2억, 아내가 모아둔 제 생활비 7억 5천. 법적으론 이혼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내는 제 인생의 땅이었다는 걸. 제가 그 위에 서서 일했고 자신감을 가졌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스스로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아내를 부양한다고 믿었어요. 생활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제 덕분에 산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어요. 아내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 번호를 찾았죠. 이혼하고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고민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몰랐다고.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눌러볼까 했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2년을 함께 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죠. 카페를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내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같은 곳에 있지 않은 우리.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 함께 있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게 사랑일까? 아내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뒤에서 저를 지켜줬죠. 제 자존심까지 챙기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눈앞에 불공평만 보고 아내의 여유만 미워했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내가 제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남긴 것들이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적금 2억, 생활비로 모아둔 7억 5천. 아내는 떠났지만 제 노후의 토대는 여전히 아내의 이름 아래 있어요. 법적으론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저처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함께 있을 때 이해하고 함께 있을 때 고마워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섣부른 판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